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마지막 주제인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주식이나 채권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상품들은 기초자산으로 하는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하거든요.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인데요. 보통 미래 특정 시점에 어떤 자산을 교환하는 계약, 보통 선도환 또는 선물이라고 하는 계약하고 옵션이라는 거, 수합, 그다음에 그 파생 결합 증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몇 가지 그 내용들을 갖다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파생금융상품은 영어로는 Financial Derivatives라고 얘기를 해요. 이 Derivatives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자산을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자산이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자산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자산들의 가치가 변동하면 그 가치가 변동한 거에 따라서 어떤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갖다가 파생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파생금융상품에는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장내 시장하고 장외 시장이 있죠. 장내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래소가 있는 거. 이런 걸 장내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특정한 공간이 있는 거죠. 그게 뭐 물리적으로 있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인터넷이라든가 가상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정한 공간에서 거래된다고 하면 장외 시장은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OTC라고 얘기하거든요. OTC는 이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공간 말고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개인 간의 계약을 해가지고 미래 시점에 어떤 자산을 갖다 교환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OTC, 장외시장 거래가 될 수 있어요. 파생금융상품의 기능을 크게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가 위험회피고 또 하나가 투기예요. 위험회피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여러 가지 위험을 갖다가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위험을 갖다가 내가 줄이고 싶은 거, 경감하고 싶은 거를 위험회피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해지, 영어로 해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험을 해지한다라고 하면은 위험을 감소시킨다, 경감시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채권을 보유했는데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채권의 가치 하락이 일어나는 것, 즉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일단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겠죠.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신용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용 위험이 증가하는 게 뭐냐면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게 있겠죠. 보통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스프레드라고 정의가 되는데, 이 스프레드가
가상금리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높아져도 결국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 가격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신용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없애는 거. 또는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거가 더 나아가게 돼서 채무 불이행이 되면은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죠. 이런 것들을 내가 위험을 해치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회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해치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투기. 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좋아 보여요. 이 주식이 매력적이에요. 이 주식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상승할 걸로 내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주가 상승하는 걸 기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식 매입하면 되죠. 그런데 주식을 매입하면은 뭔가 더 많은 자금을 갖다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10,000원 주고 주식을 매입했는데 이거를 11,000원에 예를 들어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10%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선물이라고 하는 걸 매입했다. 근데 선물은 실물을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시점에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0원 주고 매입했다. 그런데 미래 시점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수익이 1,000원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돼요? 100% 수익이 나는 거죠. 투기적 거래를 하는 사람은 파생 상품을 사용해갖고 똑같은 가격 변화가 있을 때라도 내가 투입한 그 비용에 비해 갖고 훨씬 큰 수익을 갖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얘기해요. 지렛대라는 거죠. 우리가 지렛대는 그렇죠? 무거운 물건을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시장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유동성이라든가 정보 비용을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해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해치는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는 금융 거래를 해치라고 얘기하는데 미시적 해치가 있고 거시적 해치가 있어요. 하나의 특정 자산의 위험을 해치한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 해치한다. 그러면 미시적 해치라고 그러고 거시적 해치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전체에 대해서 그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통으로 위험을 갖다 해치하는 걸 거시적 해치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이크로고 이거는 매크로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해치를 할 때는 매수 포지션하고 매도 포지션이 있어요. 매수라고 하는 거는 산다라는 거고 매도라고 하는 거는 판다라고 하는 건데 매수 포지션은 롱 포지션이고 매도 포지션은 숏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수로 해치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익을 보는 것. 이게 매수 포지션이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익을 보는 걸 매도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뭐죠? 주식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위험은 주가 하락이죠. 그러면 주가 하락 위험을 해지하려면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까요? 파생 상품에는 하락했을 때 이익이 되는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 거죠. 즉 매도 포지션을 갖는 거예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식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주가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A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1년 동안 보유하려고 해요. 1년 내에 팔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냥 선물의 매도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내가 1년 후에 주식 10주를 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주가가 1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얻었죠. 그렇죠? 주식에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냐면 1,000원인데 10주니까 10,000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플러스. 근데 선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10주에 10,000원에 팔려고 하는데 그때 시작 가격이 11,000원이니까 이 사람이 주식을 팔려면 시장에서 11,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아야 되니까 한 주당 1,000원씩 손실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0,000원. 그래서 수익은 없어지는 거죠. 반면에 1년 후 주가가 9,000원이 되면 이 사람은 주식에서 손해를 보겠죠. 10,000원이었던 게 9,000원 떨어졌으니까 막 이렇게. 반면에 선물에서는 이런 수익을 얻겠죠. 이게 위험을 해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은 이득도 없어지겠죠. 만약에 내가 5주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랐을 때는 10,000원 벌고 5,000원 수익에서 수익이 5,000원 나겠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손실은 좀 줄이고 원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보다 좀 줄여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갖다가 경감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위험을 없애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모두 다 우리가 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파생금융상품의 종류를 볼게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선도, 선물, 옵션, 수합, 파생결합증권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이거 자체는 거의 2학기 정도 분량의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요약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하고 이런 것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선도라고 하는 거는 장내 시장이 아니고 거래소 같은 데가 아니라 장외에서 거래되는 건데 선물한 선도금리 계약이 있어요. 얘는 환율과 관련된 거고 얘는 금리와 관련된 거예요. 상품으로 보면은 금리와 관련된 거예요. 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선물은 통화 선물, 금리 선물, 주가지수 선물, 주식 선물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선물은
장내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즉 상장돼서 거래된다는 거예요. 얘는 환율에 대한 거고요. 얘는 금리에 대한 거고, 얘는 전부 다 주식에 대한 건데, 주식 선물은 개별적인 주식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주가지수 선물은 주식 여러 개를 모아놓은 지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면 코스피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코스피 지수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갖다 코스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뭐 큰 순위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부터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네이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주에 보면은 코스닥이라고 해서 바이오라든가 기술주 이렇게 지수의 가격으로 나타나는 게 주가지수 선물이고, 개별적인 주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오는 게 주식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선물 선도는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는 상장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 장에서 거래됐다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옵션은 통화 선물 옵션, 금리 선물 옵션, 주식 옵션, 주가지수 옵션, 주가지수 선물 옵션이라고 해서 이 통화 선물에 대한 옵션이 있고요. 금리 선물에 대한 옵션이 있고요. 주식 옵션, 주가지수 옵션이 있고 주가지수 선물에 대한 옵션이 있어요. 이게 다 장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화 옵션, 금리 옵션, 주식 옵션, 수합션 이런 것들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수합은 다 개별적인 거래에 의한 건데 통화 수합, 금리 수합, 주식 수합 이런 그 수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 디폴트 수합, 총수합 수합, 총수익 수합, 신용연계증권, 합성 CDO 이런 애들은 다 우리가 신용 파생상품이라고 불러요. 어떤 크레딧, 신용도와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라서 신용 파생상품이라고 부르고요. 파생결합증권은 주식 오렌트 증권이나 상장지수 증권 얘네들은 장내에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거고요. 주가연계증권이라든가 파생결합증권 이런 애들은 장외 거래로 진행되는 애들이에요. 이게 이제 파생금융상품의 종류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내용을 갖다 볼 거기 때문에 이 편은 지금은 쭉 스크린을 한번 하는 측면에서 보고 나서 나중에 뒤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다시 정리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선도라고 하는 게 이 선도가 파생상품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도는 포워드라고 얘기하고 또는 포워드 컨트랙트라고도 얘기해요. 컨트랙트가 계약이죠. 그래서 선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계약이란 말을 쓰느냐 하면은 선도는 두 사람 간의 사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는 사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두 당사자가 합의하는 계약이에요. 미래 어느 시점에 금융거래를 가지기로 두 당사자가 합의하는 계약인데 이건 언제 나왔냐면 과거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등장했어요. 이런 거죠. 농사를 지을 때 갑자기 그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풍년이 들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농부들은 어느 정도 경작이 될지 몰라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1년 동안 경작한 걸로 거기서 수익을 얻어갖고 다음에 종자도 또 얻어야 되고 필요하면은
그 경지도 다시 개발을 해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그런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농부들은 적당한 가격의 판매 가격을 받기를 원했고, 마찬가지로 상인들은 그 농작물에 대해서 내가 구입을 해갖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그 수익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자, 올해 밀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얼마로 그 매매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농부들하고 상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게 선도계약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대로 와가지고는 시카고의 상품거래소에 가보면 농작물에 관련된 그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 밀이라든가 귀리라든가 콩이라든가 뭐 이런 농작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육류, 그렇죠? 돼지고기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면화라든가 설탕, 커피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미래 시점에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격들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통 결정이 되는데, 흉작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요즘에 농작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기후거든요. 기후가 뭐 엘니뇨라든가 라니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작과 관련된 수확률이 별로 안 높아지면은 그런 것들이 저하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리 선도 계약이고 또 하나는 선물한 계약이에요. 금리 선도 계약을 Forward Rate Agreement라고 해서 FRA라고 불러요. FRA는 뭐다? 선도금리 계약이다. 금리 선도 계약이다. 뭐 선도금리 계약이다. 똑같은 말인데, 두 당사자 간에 채권의 미래 판매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건데,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채권의 규모라든가 채권 가격이라든가 인도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국채를 2024년 6월에 만기가 되는 국채인데 표면 이자율이 5%고 액면이 1억짜리 국채예요. 액면이 1억이고 이자를 5%니까 500만 원씩 준다는 거죠, 매년. 그래서 이걸 50주 갖고 있으니까 결국 50억 갖고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가격이 한 주에 1억이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이걸 1년 후에 판매하는 계약. 이 사람 입장에서 이 국채를 지금 가지고 있다가 50억만큼 갖고 있는데 1년 후에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자가 올라갔어요.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 이자율 상승 위험을 해지하고 싶고, B 회사는 50억이 1년 후에 자기한테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후에 50억이 생긴다라는 게 물건을 판매해가지고 대금을 받기로 한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건설회사다. 그래서 건설을 하게 되면 좀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 채권을 사려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렇죠? 더 비싼 가격으로 채권을 사야 되니까 그 이자율 하락이 이 사람한테 위험이 되겠죠. 그러면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둘 다 위험을 갖다가
회피하고 싶은 거죠. A는 이자율 상승 위험을 해지하고 싶은 거고, B는 이자율 하락 위험을 해지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거래가 일어나겠죠. 어떤 거래? 현재 가격으로 1년 후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 가격이라는 거는 현재 이자율이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자율이 변하지 않으면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금리 선도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금리와 관련돼서 미래 시점에 서로 교환하는 금리를 정해놓는 거죠. 그렇죠? forward rate, 그러면 FRA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선물환 계약은 forward exchange라고 불러요. 그런데 특정 외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거래. 그런데 단순 선물환 거래가 있고 외환 수합 거래가 있는데, 이건 이런 거죠. 미래 시점에 얼마의 환율로 교환하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수출 기업이에요. 이 수출 기업이 6개월 후에 대금을 갖다가 수령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달러로 받겠죠? 그래서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현재는 환율이 1,000원이에요. 근데 6개월 후에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받을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게 수출 기업이고, 수입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는 6개월 후에 대금을 지불해야 돼요. 물건 사온 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지불하려고 하냐면 이것도 똑같이 100만 불을 지불되고 현재 환율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면 손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환율 하락 위험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환율 상승 위험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서로 위험의 방향이 반대니까 환율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선물환 계약이에요. 단순 선물환 거래는 선물환을 매입한 거나 또는 매도한 거. 이 사람이, 그쵸? 외화를 매도하는 거고, 이 사람은 외화를 매입하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은 나중에 100만 불이 생길 거니까 100만 불을 팔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은 100만 불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쵸? 외환 수합 거래라고 하는 거는 선물환 거래가 수합의 일부분으로 일어나는 거래를 외환 수합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선물환 거래는 만기 시점에 실물의 인수 및 인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생하느냐? 만기 시점에 이렇게 되겠죠. 수출 기업이 수입 기업한테 얼마를 줘요? 100만 불을 줄 거고, 수입 업체는 수출 기업한테 얼마를 줘요? 10억 원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 불 10억 원을 주고, 이 사람이 이 원화를 받아가지고, 이 달러를 받아서 대금을 지불할 거고, 이 사람은 10억 원을 받아서 본인이
자기 기업에 급여도 주고 필요한 활동을 하겠죠. 그렇죠? 이게 일반 선물한 거래요. 차익결제 선물한 거래는 만기 시점에 실물 인수나 인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만기에 환율이 1,100원이 됐어요. 만기의 환율이 1,100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환율이 올랐지만 여기서 1억 원을 주겠죠. 왜? 내가 100만 불을 받아서 지금 시장에서 바꾸면 얼마가 돼요? 11억 원이 되죠. 100만 불을 받아서 수출기업은 100만 불을 받아서 시장에서 바꾸면 11억 원이 되니까 나는 원래 10억 원만 받기로 했던 사람인데 11억 원을 받으니까 1억 원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럼 수입업자는 자기가 10억 원 가지고 있었던 원래 생각했던 10억 원에다가 플러스 받은 1억 원을 가지고 이거를 환전해 갖고 얼마를 만들어요? 100만 불을 만들겠죠. 그렇죠? 만들어서 지불하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래를 차익결제 선물한 거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실제 실물에 인수 및 인도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 그렇죠? 수출기업이 1개월 후 수출 대금 100만 달러를 갖다 받을 예정이고 현재 환율이 1,100원이다. 그러면 1개월 후에 1,100원 환율이 바뀌더라도 이만큼에 해당되는 100만 달러를 갖다 지급하고 11억 원을 갖다 수취하는, 그렇죠? 이런 선물한 거래를 갖다 하는 거죠. 선도계약의 장점과 단점. 선도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쌍방합의 거래로 매우 신축적이에요. 목적이 맞는 사람, 이거는 사적인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금액, 만기, 이런 거, 환율, 금리, 이런 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3개월짜리, 60일짜리, 75일짜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금액에 대해서도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1억 달러, 마음대로. 그 다음에 환율도 지금 1,100원인데, 두 사람 다 생각하기에 환율이 조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는 1,100원이 아니라 1,150원으로 바꾸자. 그런 거죠.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 추세가 어느 정도. 금리도 이자율이 지금은 몇 %인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 감안하면 얼마로 하자.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유연성이 높은 거죠. 반면에 특정한 거래 대상과 조건에 대해 선도계약을 할 거래 상대방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그렇죠.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수출 기업과 그다음에 수입 기업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미래 시점에 어떤 특정한 한 동일한 시점에 외화가 그만큼 필요한 사람, 그거 거의 잘 안 찾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을 찾는 게 어렵다라는 거고, 거래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 시점에 가서 손해를 볼 당사자가 갑자기 나는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어. 또는 너무 내가 물어줘야 될 돈이 많어. 손해가 너무 커서 못하겠어. 그러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 상대방을 찾는 거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선도계약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선도계약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물항 같은 경우는 기업이 누구랑 해요? 은행하고 해요. 그렇죠? 그럼 이 은행은 수수료를 갖다 일부 받고 기업으로부터 이런 선물항 계약을 해주는 거죠. 왜? 이 은행은 달러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원화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물항 계약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선도 계약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을 퓨처스라고 불러요. 얘는 퓨처스 컨트랙이라고 쓰긴 했는데 컨트랙을 잘 안 쓰고 그냥 퓨처스라는 말만 많이 써요. 왜? 포워드는 포워드 컨트랙이라고 많이 쓰는 이유가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컨트랙이라는 말을 쓰고 퓨처스는 사적인 계약이 아니라 시장에서 상장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퓨처스라는 말을 써요. 거래 상대방 위험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얘는 매매 대상물의 수량, 규격, 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선물이다. 그러면 금리 선물은 이자를 몇 %로 하는 국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만기도 몇 년으로 하는 국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그 가격이 딱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계약으로 나는 7년짜리 그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7년짜리 국채의 가격을 갖다가 하락 위험을 갖다가 해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선물에 7년짜리가 없으면은 5년짜리하고 10년짜리 선물을 갖다가 적정 비율로 사서 7년을 갖다 맞춰서 해지를 하는 거죠. 거래는 정형화된 방법으로 일정한 시장, 보통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선물의 대표적인 상품이 금리 선물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선물, 우리 앞에서 금리 선도라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선도 금리 계약, FRA, Forward Rate Agreement라고 해서 FRA랑 비슷한 거죠. 근데 얘는 금리를 대상으로 현재 시점의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한 계약이에요. 한국 거래소, 우리나라 거래소에는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국채 선물이 거래되고 있어요.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된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액면 금액이 1억 원짜리 채권이고요. 표면금은 5%짜리 채권이고요.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의 국고 채권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니까 6번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일 거고 얘는 10번, 얘는 20번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액면 금액 1억 원이 100포인트고 결제월은 3, 6, 9, 12월 분기별로 4개고 2개의 최근 월물이 상장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5월이다. 그러면 6월물, 9월물 이렇게 2개가 상장되어 있어요. 지금이 8월이다. 그럼 뭐예요? 9월물, 12월물 이렇게 2개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2개의 월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때 만기가 되는 퓨처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때 만기가 되는 이 시점에 사고 파는 계약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3년 국채 선물이 있어요. 근데 6월 물로 한 계약을 내가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6월물 계약의 가격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게 115예요. 그렇죠? 가격이 115라고 하는 거는 100포인트가 1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00포인트가 1억이니까 115포인트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1,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1억 1,500만 원이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에요. 그런데 만기 시점이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렇죠? 110으로. 이건 뭐예요? 1억 1,000만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도한 사람이죠. 채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으로 팔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격이 시장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난 이익을 볼까요? 손실을 볼까요? 나는 이 가격으로 팔겠다 그러는데 시장에선 더 싸게 살 수 있네요.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익을 본 거죠. 그렇죠? 얼마큼? 500만 원 이익이 나온 거죠. 내가 매도한 사람은. 그런데 반대로 시장 내에서 거래가 되려면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매수자는 얼마? 이만큼 손실을 보겠죠. 그렇죠? 이게 선물이에요.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가격만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표면 이자율이 5%고 5년 만기 국채고 액면 50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내가 5년 만기 국채를 5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가격, 하락, 위험.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 나는 손실을 보는 거죠.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격이 하락할 때 이득을 보려면은 선물을 매도해야 되겠죠. 선물을 매도해야 되는데 얼마큼 매도하느냐? 액면 1억 원이 한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액면 금액 1억 원이 한 계약이에요. 그러면 내가 액면 5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몇 계약? 50계약을 매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50계약을 매도하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계약할 때 나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현재는 거래가 없으니까. 그런데 증거금이라는 걸 요구해요. 거래소에서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만기 시점에 와가지고 손실이 났다고 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에 대해서 증거금을 갖다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증거금 제도고요. 통화선물 계약은 똑같이 이 선도안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건데 시장 내에서 그 거래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선물이 거래되고 있어요. 달러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계약 단위는 한 계약당 얼마? 5만 달러. 그렇죠? 한 계약당 5만 달러로 통화 선물이 거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지수 선물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가지수 선물은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계약이에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계약이고, 얘는 실물 결제는 없고 현금 결제만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채권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채권을 갖다가 해당되는 시점에 얼마를 받고 채권을 줘도 되고, 아니면 사기로 한 가격하고 차이가 나면 그걸 현금으로 결제해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어요. 실물 결제라는 거는 약속한 가격을 받고 해당되는 채권을 주거나, 그렇죠? 해당되는 통화를 주거나 그러면 돼요. 그게 실물 결제예요. 현금 결제는 수익이 발생한 만큼 그 차이를 내가 주거나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가지수 선물의 경우에는 현금 결제만 있어요. 왜?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거는 200개의 종목이거든요. 200개 종목의 주식을 비중만큼 쪼개서 사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가격의 차이만큼만 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코스피 200은 200 종목이에요. 보통 그 시가총액이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동성이 높아야 돼요. 이런 거거든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게 주식의 규모잖아요. 어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다. 그럼 그 주식의 일반주의 총합이 400조라는 건데, 어떤 주식은 시가총액은 굉장히 큰데 최대 주주가 70%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주가 뭐 20%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돼요. 유동성이 낮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제외돼요.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1990년 1월 3일, 이게 이제 첫 번째 거래일이어서 그런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99년 1월 1일을 100으로 해갖고, 그 크기만큼 변화하는 거고요. 거래 단위 승수는 1포인트당 50만원. 예를 들어서 내가 80포인트다. 그러면 80 곱하기 50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이고, 이게 계약이 두 개다? 그럼 곱하기 2에서 얼마? 8천만 원이라고 되는 거예요. 80포인트에 두 계약을 매수했다. 그럼 8천만 원어치를 내가 산 거예요. 사겠다라는 거예요. 369 12월 관련돼서 7개 결제월. 아까는 2개였는데 주가지수 선물은 7개 결제월이 거래되는 거고, 호가의 가격 단위는 0.05포인트. 그러니까 1포인트가 50만 원이니까 이거에 20분의 1이죠. 그럼 얼마? 25,000원. 25,000원 단위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한 계약이 25,000원 단위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해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가격이 뭐 80포인트인데, 그쵸? 뭐 80.005포인트, 80.010포인트, 이런 식으로 가격이 바뀌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증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나는 500만 원을 이 선물 거래를 하려면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문 증거금이라고 해서 얘는 위탁 금액의 9%를 가져야 된다라고. 위탁 금액의 9%라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가지수 선물인데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 한 계약을 갖다가 매수하거나
매도했다. 1포인트에 얼마라고요? 50만 원이라고 그랬죠. 100포인트면은 5천만 원이겠죠. 그렇죠? 100포인트 한 계약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5천만 원. 이게 위탁 금액이고, 이거의 9%? 그러면 얼마? 450만 원. 450만 원을 증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유지증거금은 미결제 포지션의 6%라고 했는데, 미결제 포지션이라고 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선물을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매수하고 매도한 건 서로 네팅이 돼요. 그렇죠? 서로 상계가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걸, 그거에 관련돼서 6%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증거금 제도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매일 종가로 유지 증거금을 계산해서 추가 입금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크투마켓이라고 불러요. 일일 정산 제도라고 하는데 가격이 바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계약만 있어요. 내가 지금 100포인트가 됐어요. 한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 증거금 해갖고 지금 450만 원을 갖다 증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뭐 10일 후에 보니까 얘가 200포인트가 됐어요. 200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면 위탁 금액이 얼마가 되죠? 2배니까 1억이 되겠죠. 1억에 6%면 얼마죠? 600만 원이죠. 이만큼을 유지증거금으로 가져야 되는데 내가 증거금 450만 원밖에 계좌에 없었어요. 그러면 600만 원을 플러스 15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일일 정산제도예요. 매일매일 가격 변화에 따라서 증거금을 추가로 넣거나, 저 증거금을 갖다가 뺄 수도 있어요. 내가 유지증거금보다 더 많이 있으면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을 넣어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일일 정산 마크투마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80포인트로 10계약을 갖다 매수했어요. 80포인트라고 하면은 한 계약이 50만 원이죠. 10개면 500만 원. 80, 10포인트 80은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서 10계약을 갖다 매수했으니까 얼마예요? 4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물 가격이 85포인트로 올랐어요. 그렇죠? 85포인트가 되면은 얼마가 돼요? 85 곱하기 5 하면은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이렇게 하면 4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4억 2,500만 원이 된 거죠. 이 사람이 매수했는데 가격이 올랐으니까 요만큼 이득이 됐네요. 얼마? 2,500만 원만큼 내가 수익이 생긴 거죠. 그렇죠? 주식을 내가 100억 원만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주식을 100억 원만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주가 하락 손실을 보전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내가 수익을 얻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수익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가격이 현재 80포인트래요. 그렇죠?
그럼 내가 몇 계약을 갖다 매도해야 되나요? 80포인트면은 지금 4천만 원이죠. 한 계약이. 그런데 내가 해지하고 싶은 건 100억 원이죠. 이만큼을 해지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면 1000 나누기 4 하면은 250 계약을 매도해야 되겠죠. 이거예요. 250이요. 이거 다 산수예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기억하세요. 어떻게? 1포인트에 50만 원이더라. 그렇죠? 주가가 만약에 20% 하락했어요. 주가가 20% 하락하면은 내 주식은 얼마가 되겠어요? 주식이 100억에서 80억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0억 되는 거죠, 주식에서. 선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은 80포인트가 몇 포인트가 되겠어요? 80이 20%니까 96포인트가 되겠죠. 내가 얻는 수익은 16포인트고 이게 1포인트가 50만 원이고 거기다가 계약이 몇 개? 250개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억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에서 손실 본 금액을 어디에서? 선물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위험을 해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가지수 선물. 다음에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선물은 유통 주식을 지금 200만 주 이상의 유통 주식을 가지고 있고 소액 주주가 2,000명 이상이고 1년간 총 거래 대금이 5천억 원 이상인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 재무 상태 등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에 대한 그 미래 시점에 어떤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이런 대상을 정해놓고 있고 2021년 8월 기준으로 158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 펀드, 이런 데는 어떤 기업이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나쁜 실적을 냈다. 생각했었던 것보다 실적이 안 좋다. 그럼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식 선물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식 선물을 매수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롱숏이라고 불러요. LS, 롱, 숏.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좋은 기업만 넣어가지고 좋은 기업의 주식만 사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나쁜 기업의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그런 적극적인 전략. 이걸 우리가 롱숏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주식만 찾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주식도 찾아서 나쁜 주식이라고 하면 좋은 회사라고 해도 특정 시점에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나쁜 주식이라고 표현하면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주식 선물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선물 시장의 특징은 일단 유동성 문제 극복, 거래 상대방 위험 극복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유동성 위험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래 대상과 인도 시점이 표준화되어 있죠. 아까 봤었던 것처럼 주가 지수다, 특정 주식이다, 아니면은 국채다, 그 다음에 달러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인도 시점이 3, 6, 9, 12월 이런 식으로 딱 표준화되어 있죠. 얘는 결제 이전에 거래가 가능하죠. 왜? 내가 선물을 매수했는데 그 선물을 동일한 만큼 매도하면 없어져요. 계약이. 그렇죠? 미래 시점에 사기로 했는데 미래 시점에 팔기로 하는 거를 동일한 걸로 하면 나는 상계가 돼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해당 시점까지 반드시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금 결제 방식, 즉 그 해당되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져와서 갖다 줄 필요 없이 해당 시점, 만기 시점의 가격 차이만큼으로 결제를 한다는 거죠. 거래 상대방 위험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청산거래소, 거래소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없어지진 않는 거거든요. 내 거래 상대방은 항상 나한테 내가 이익이 나면 지불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거래소는 자기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증거금제도와 일일정산제도를 갖다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뭐 가격이 한 번에 9%, 6%씩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현재 시점에 얼마라고 하는 증거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화하면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갖다 넣도록 하는 일일 정산제도. 막토마켓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MTM. 이렇게 운용을 함으로 인해 갖고 거래 상대방 위험을 관리 또는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